1교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1교시.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증분연료비, 등증분연료비. 뭐, 등증비, 연료비 원칙이죠. 저희가 배운 건. 원칙인데 그 원칙을 이용해서 운전하면 그게 뭐예요? 등증분연료비 운전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력발전소의 경제부하 배분이죠. 얘는 시험에 뭐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눈은 감고도 그냥 뭐 나오잖아요. 1 수급 조건, 2 목적 함수. 그러니까 1 처음에 이제 개통도를 그려야죠. 개통도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 연료비 최소 조건 이렇게 해서 등증분 연료비의 원칙. 그러니까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손실을 고려하게 되면 이제 페널티 계수배만큼 커지는 거죠. LI배만큼 증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널티 계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송전 손실을 고려했느냐 고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증분 연료비 원칙이니까 증분 연료비라는 얘기는 연료비를 미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DP 지분의 DF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DP분의 DF 그러니까 DP1분의 DF1 플러스 DP2분의 DF2 이게 다 뭐예요? 같은 거죠. 그게 증분 연료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가면서 보죠. 각각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거죠. 그 등증분 연료비 원칙에는 발전기간의 부하 배분이 있어요. 그 그래프가 바로 람다가 같을 때 뭐예요? 가장 경제적인 운전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거의 다 푸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고요. 2번 문제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축이 복수식 터빈과 축이 배합식 터빈. 열병합 발전이에요. 열병합 발전. 열병합 발전에 보면요. 열병합 발전의 종류 보면 우리가 이제 증기 터빈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증기 터빈 방식에 보면 네 가지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배합 터빈, 축이 배합, 축이 복수. 그다음에 배합 터빈과 복수 터빈을 뭐 한다? 조합하는 방식이죠. 이 네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축이 복수식하고 축이 배합식. 축이 복수식은 복수기가 있는 거고요. 배합식이니까 복수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틀리고 복수식이기 때문에 복수기가 있다는 얘기는 복수기에서 손실이 거의 50% 이상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에너지의 모든 것을 복수기에서 빼앗겨요. 이게 다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하죠. 그거에 비해 배합 터빈은 복수기가 없기 때문에 열원 전량을 다 뭐예요? 열병합으로 공급할 수 있잖아. 그리고 두 개예요. 그러니까 난방용과 작업용 두 종류의 전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배합 터빈보다 축이 배합식이 아무래도 열전비 조절이 약간 가능한 이런 특징이 또 있어요. 그리고 효율은 훨씬 좋겠죠. 축이 배합식이. 왜? 전원 연료율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식의 단점은 복수기가 있어 돈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효율이 안 좋다는 거. 열전비 조절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급수가 이제 덜 드는 장점은 있죠. 배합 터빈 같은 경우는 급수가 많이 들겠죠.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또 단점이 있는데 어차피 배합 터빈도 뭐예요? 열원으로 쓰고 나온 거를 다시 순환해서 뭐 하겠어요? 쓰고 나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급수 펌프로 쓸 텐데 로스분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급수를 좀 공급해주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써주시면 돼. 이건 저희가 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얼추 뭐 무리 없었을 거다. 뭐 특징에 배합식 터빈, 축이 배합과 배합식 터빈의 특징에 비한 내용들, 뭐 건설비 좀 더 들고 배관 비용도 더 드니까 금액적으로 좀 돈이 더 들겠죠. 그러면 유지 관리도 좀 복잡해질 테고 뭐 이런 내용들 써주시면 되고 축이 복수식의 또 내용들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리가 없었다 이 얘기고요. 저희 이제 기본소의 양수발전 편에 보면 1-3 기본소의 양수발전 편에 보면 뭐예요? 가변순 양수가 나옵니다. 가변순 양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수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그 수차죠. 수차의 대표가 프란시스하고 사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역펌프 수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할 때는 수차로 쓰고 그죠. 그리고 그 양수할 때는 이제 펌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펌프 수차라고 하는데 그런 수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정 회전 속도로 운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의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무조건 뭐 똑같은 속도로 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우리가 뭐 양수한다 그러면 전동기고, 예, 발전기면 뭐 RPM이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로 돈다는 건데, 이러한 이제 사이리스터를 활용하는 거죠. 여기 이제 GTO라고 했는데, 예, 지금은 많이 변형이 됐겠죠. 그래서 뭐 IGBT나 뭐 이런 거, 이런 소자를 사용을 해서, 예, 일종의 인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버터에 하는 역할이 이제 속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사이클로 인버터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가변속 여자 장치를 통해서 뭐 한다? 예, 사이리스터를 활용해서 이제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동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속도를 좀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퍼올리고 나면 이제 속도가 좀 줄든지, 이렇게 속도 조정이 가능해서 뭐가 가능해? 부하 변화의 대응이 이제 용이해지는, 예, 그런 걸 우리가 가변속 양수라고 하거든요. 예, 그 가변속 양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고요. 예전부터 뭐 한 번쯤은 시험에 나올 거니까 정리해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시험엔 안 나왔었죠. 시험엔 안 나왔었는데 요번에, 예, 기본서에 있는 이 가변속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그대로 웬만한 그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서브죠, 서브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교재들, 뭐 책들 많잖아요. 그 서브노트화 되어 있는 책들 많죠. 그런 기술서들을 보면요, 이 가변속 양수는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예, 쓰시는데 얘도 뭐 조금만 봤으면 무리가 없었을 거고, 아 나는 이거 안 나올 줄 알고 안 했다, 그럼 빼도 돼요. 왜냐면 그 뒤에 뭐 아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뭐 1교시 문제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어려워 보이면 빼고, 예, 아니면 넣고, 이런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번이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AMI야 뭐 저희 기출문제에서도, 예, 다뤘던 내용이에요. AMI하고 AMR인가 뭐 해가지고, 자동 미터기, 그러니까 자동 미터만 되는 거, 검침만 되는 거죠. 자동 검침기. 그거와 이거 어드밴스입니다. 이거, 예, 우리가 말하는 그 스마트 그리드에 포함되어 있는 AMI는 어드밴스드 미터링, 인프렉처, 발음도 인프라 스트럭처죠. 스트럭처. 이렇게 돼서, 예, AMI라고 하는 거, 얘하고 비교하라는 게 기출문제에 나와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AMI가 뭐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수요 반응이라고 하죠. 수요 반응. 예, DR이라고 하는데, 예, 디맨드 리스폰스. 예, 이런 게 얘는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일반 미터기는 그냥 검침만 하는 거죠. 자동 검침만 해서 비교, 그 금액적인 거 비교까지는 됩니다. 그것도 되는데, 이제 얘는 모든 게 거의 그 검침에 대해서는, 예, 돈하고 이제 연관된 거까지, 예, 뭐 분당내가 얼마 썼고 피크는 어떻고 뭐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방향으로 뭐야? 이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양방향으로 수요와 이제 공급자 간에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이 AMI는. 예,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에 이제 BTM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BTM. 얘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BTM과 이제 FTM이죠. FTM. 프론트란 뜻을 쓰고, 얘는 이제 B가 비하인드인데, 뒤쪽에 있는 거냐, 앞쪽에 있는 거냐 해서, 이제 우리가 FTM과 BTM을 비교하라. 이게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시험에. 스마트 그리드 중에, 예, 그 두 개를 비교하라는, 그 시장을 비교하라는 거죠. 예, 거기 시장이에요. 이게 마켓인데, 여기 이제 그 FTM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력에서 이제 수용가들이 있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여기서 공급해주면 그걸 사용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 거죠. 일방향으로 돼 있는 그 시장을 우리가 FTM이라고 해요. FTM이 기반이 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BTM은 이제 새로운 용어입니다. 예, 얘가 나오게 된 건 이제 ESS 때문이에요. ESS.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산형 전원 같은 경우는 뭘 합니까? ESS에서 저장을 하죠. 남루기를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고 이게 개통과 연계돼서 개통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판매도 합니다. 피크 때는 이제 ESS 저장해서 판매하잖아요. 예, 판매하게 되면 수요자가 뭐예요? 그걸 프로슈머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요자가 뭐가 돼?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그 전기를 만약 옆집에서 사용을 했다.
그럼 옆 사람이 수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전통적인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가 아닌 하위 그거죠. 이쪽 수용가 측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얘는 이거 팔고 사실은 뭐예요? 전력 풀로 왔다가 일로 가는 거죠. 가는 건데 라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고 그래서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고 공급자가 수요자가 되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 시장을 이제 뒤에 있는 시장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기 BTM이라고 비하인드 더 미터 해가지고 이게 기반이 된 시장이다 이거죠. 이렇게 서비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AMI하고 이제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연계에 대한 거기 보면 이제 플랫폼이라고 돼 있죠. 서비스 플랫폼 해가지고 중간에 연계선 중간에 뭐를 설치했습니까? 전력 연계를 설치하고 미터를 해서 여기도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통신 기반을 해서 뭐예요?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돼서 여기 보면 뭐 자동차도 있고 쭉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전력 설비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주고 이쪽에서 다시 생산된 게 뭐 양방향이 되겠죠. 당연히 양방향이 되게끔 요렇게 할 때 이 미터기가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술의 개요에 보면 뭐 여기 IT 기술 중에 뭐 IoT, 엣지 컴퓨터 뭐 이런 거는 뭐 일종의 그 컴퓨터를 이루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구내국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게이트웨이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서버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에서 이제 전력량의 전력 소비 정보와 전력 품질 실시간으로 이제 수집하고 그걸 또 보여주고 뭐 이렇단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봐서는 1교시의 1-4번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신 분들이야 뭐 이게 썼겠지만 좀 대부분은 다 모험을 하지 않았겠죠. 선정을 안 했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쉬운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좀 걸린다 한 게 1-3, 1-4였고요. 나머지는 뭐 1-5번은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요. 이건 뭐 한 4-5번 나온 것 같습니다. 부하 응답 모델. 그리고 이게 나오면요. 부하 응답 모델이 나오면 1교시에 이걸 봤잖아요. 딱 봤으면 혹시 아크프레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했어야 돼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출제하신 분이 좋아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이 부하응답 모델 내는 거하고 아크프레시를 굉장히 좀 많이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출제위원 중에. 그래서 조마영 씨라고 조엔지니어링 다니셨는데 얼마 전에 뭐 기술사 교육에서 이제 강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아크프레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저 옛날에 갔을 때도 아크프레시 했는데 그걸 이제 강의를 하셨다고. 조엔지니어링이죠. 조엔지니어링. 거기 사장님인데 그분이 부하 모델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부하 모델 나오면 혹시 그분이 들어갔나? 그러면 아크프레시를 봐야 됩니다. 왜? 자기가 그거 계속 미는 거니까. 뭐냐면 뭐 논문 해가 우리나라에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거를 자꾸 관철시키려고. 그러니까는 많이 외국엔 이미 있죠. 외국엔 있습니다. 그게 아크프레시가 그거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전기 설비도 위험 설비니까 뭐예요? 아크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 장구를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변조실 들어가려면 보호 장갑 끼고 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저런 장갑 신고. 그리고 출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잖아요. 뭐 1호사 변조소든 뭐든 옛날에 보면 그냥 뭐 들어가서 물론 뭐 그 문은 못 열게 돼 있죠. 문을 열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만약에 무슨 일로 뭐 설비를 보기 위해서 문을 열거나 할 땐 뭐 하라는 거예요? 방호복을 다 갖추라는 거예요. 헬멧 쓰고 뭐 이거 있죠. 뭐 우주인들 뭐 하듯이 뭐 그거 쓰고 그리고 열라는 거죠. 왜? 혹시나 아크가 뭐예요? 나한테 튈 수가 있잖아. 그럼 그 아크는 어마어마한 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거의 한 3만 도 정도. 그럼 3만 도에 내가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견딜 수 있겠어요? 완전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게 뭐다? 아크 프레쉬에 대한 뭐예요? 보호 그거다 이거죠. 보호 간격 뭐 이런 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예전에 강의 들은 기억이 나는데 조마영 씨한테 그분이 요번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 그분 좋아해요. 그 문제. 여태까지 아크 프레쉬 2번 나왔는데 요번에 또 출제가 됐죠. 그래서 부하응답도 나왔잖아요. 부하응답.
이건 뭐 기본서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전력 개통공학에 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뭐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전력 모델이, 예, 일반적으로, 예, 가장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 계통의 거의 뭐 60%, 70% 이상이, 예, 유도전동기죠. 유도전동기. 이런 유도전동기가 대표적인 뭐야? 일정 유효전력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 계통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이런 부하들이 많다는 건, 예, 좀 고심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일정 전력 부하 많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자, 1-6번에 이제 개통 문제 좀 많이 나왔어요. 직류주류 계산법 나왔습니다. 직류주류 계산법. 얘도 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근사화 조건 쓰라는 것도 나왔었고,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 절차 있죠, 계산 절차. 계산 절차를 좀, 이거를 10점짜리에 맞춰 쓰면 과연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런 게 문제예요. 이거 지금 딱 보면 두 바닥을 써야 되는데 거의. 이 양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이제 10분 안에 기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직류주류의 기본 방정식은 이런 거다. 모델 계통은 이렇고 그 군사화 조건에 따라서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간략히 설명을 하고 최대한 짧게, 이게 뭐 계산하는 게 주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류주류의 기본 방정식을 설명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P는 X분의 델타 KM. 그럼 저희 기본서에 하는 얘기는 직류주류 방정식의 핵심은 뭐냐면요. P가 마치 A다 이거죠. 전류. 그 얘기입니다. P는 어차피 흐름이다 이거죠. 전력 조류 아니냐 이거예요. 전력의 흐름. 그럼 뭔가 흐른다는 거는 전류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마치 암페어로 보고요. 그러면 리액턴스는 우리가 말하는 J잖아요. J. JX 아닙니까 사실은. 위상을 가져야 되는데 위상이 없다는 얘기는 X가 마치 뭐처럼? R입니다. 그래서 직류예요. R. 저항처럼. 그럼 델타 KM이 뭐겠어요? 당연히 암페어가 되려면 전압이 돼야겠죠. 전압. 그래서 델타 K 마이너스 델타 M이 전위차다 이 말이에요. 그 전위차에 의해서 전류라는 P라는 암페어가 흐른다 이거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마치 뭐예요? 교류를 뭐로 바꿔놨어? DC로 바꿔놓은 거죠. 이게 DC입니다. DC는 그냥 R분의 V니까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바꿔놔서 간략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계통 체크용으로 뭐 이딴 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거죠. 이것을 이제 직류주류 방정식이라 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죠.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책에 이제 실질적인 조류 방정식 계산 절차 나오잖아요. 그래서 Y버스를 구해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뭐예요? 기준 모선으로 잡기 때문에 하나를 빼야겠죠. 그래서 n-1 곱하기 n-1의 Y버스를 계산하고 그 Y버스에 뭐를 구합니까? 이게 직류조류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구해야죠. 그래서 역행렬을 취하는 거죠. 역행렬을 취해서 K라는 역행렬 함수를 취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조류가 각각의 P 값은 어떻게 돼요? 다 주어지죠. P1, P2, P3는 주어진 그 점의 P 값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1, 2. 그럼 P1에서 P2로 얼만큼 흘러가느냐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럼 P 값을 알고 있다. 거기에 임피던스를 알면 임피던스와 P를 곱하면 뭘 알 수 있다? 세타 KM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세타를 알게 되면 다시 뭐예요? X1, 2. 그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세타 KM 구할 때는 X가 뭐예요? 버스예요, 버스. X버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Z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걸 곱해서 구하는데, 이제 전력 조류 P1, 2나 뭐 이런 걸 구할 때는 X1, 2분의 뭐예요? 델타 1, 2겠죠. 그럴 때 X1, 2는 뭐다? 그 상호 리액턴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호 임피던스입니다, 거기. 예.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X1, 2분의 뭐야?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2. 요렇게 하면 뭐야? 델타 1, 2는 이미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2 하면 P1, 2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5번에 나와 있는 직류조류 방정식 P는 X분의 델타 I 마이너스 델타 J를 이용해서 상호조류 PIJ를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모델 계통에 나와 있는 델타 K, 델타 M의 단위가 뭐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송수원단 전류 계산식이죠. 그런 걸 쓰게 되면 델타 K, 델타 M이 다 각도예요. 우리가 말하면 상차각은 30도 뭐 이렇게 하면 0도, 30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가 아닙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델타 K, 델타 M은 단위가 라디안이다. 라디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라디안 단위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막 풀다 보면요. 아, 이게 각도구나라고 순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예, 그거 계산할 때. 예,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류조류 계산법도 뭐 요런 거 위주로 이렇게 그 의라든지 뭐 이게 뭐라는 건 앞에 이제 설명이 나왔잖아요. 왜 하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비선형 해석 방법이 이제 AC 조류 계산 방법입니다. 그 AC 조류 계산의 대표가 뉴턴, 납슨, 가우스, 자이델 이런 거죠. 이게 전형적인 조류 계산 방정식인데 걔네들은 당연히 비선형 방정식이에요. 예, 이것을 선형화한 것이 뭐다? 직류주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로 근사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런 얘기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별로 어렵지 않았다. 제가 봐서는 뭐 웬만큼 이거를 준비하신 분들은 직류조류 계산 방정식이 근래에 또 전력조류 편에서 우리가 전력조류 계산이죠. 제 사자인가 그렇죠, 사자. 전력조류 계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딱 두 개예요. 이 직류조류 계산이 근래에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그 기질량과 미질량이 있죠. 예, 각 모선 조건에서의 기질량과 미질량. 예, 요게 이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주로 공부하시면 사장은 그냥 패스하면 되는 거죠. 예. 역시 직류조류 계산이 나왔고요. 1-7은 뭐 캐스케이드 현상이다. 캐스케이드 현상. 예. 이것도 뭐 공부를 다 하시는 거니까 예. 우리가 이제 저압 배전 방식이죠. 저압 배전 방식에 보면 뭐 방사성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방식이 있고 스폰 네트워크 있고 저압 뱅킹 방식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압 뱅킹 방식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캐스케이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캐스케이딩이라는 의미는 단서 조항이 꼭 붙어야 돼요. 보호 협조가 적절하지 않다. 이 단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 협조가 적절하지 않을 때 변압기 일부 또는 뭐예요? 전체가 차단되는 거죠. 예. 그 건전한 변압기들이 차단된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보호 협조가 적절했다면 구분 푸즈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끊어진 이후에 고압 퓨즈가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구간만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가 먼저 떨어진다? 고압 퓨즈가 먼저 차단되게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고가 계속 뭐예요? 걸려 있는 거죠. 구분 퓨즈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고압 퓨즈들은 특성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주 미세한 시간차를 두고 뭐 하겠어요? 다 차단되겠죠. 그러니까 구분 퓨즈가 떨어질 때까지 만약 안 떨어지면 전체 차단되는 거고 중간에 차단되면 일부만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또는 전체가 뭐야? 차단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캐스케이딩이 한다. 그러면 보호협조를 고압 퓨즈보다 누가 먼저 떨어지게 하면 된다? 구분 퓨즈가 먼저 떨어지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벌었겠죠. 이게 뭐 쓸 게 없으니까. 이게 답니다. 이게 다. 자, 1-8번 문제는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률. 네. 들어오십시오. 앉으세요. 얘는 예제에 나와 있어요. 저희 그 송배전공학에 보시면 예제 문제에 그 배전선로의 그 전기적 특성인가 뭐 거기 보시면 예제에 직류선로에서의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으니까 이제 계산 문제는 주로 예제에서 많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예제 문제를 잘 풀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직류선로의 특징이 있고요. 직류선로에서는 인덕턴스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전압 강한 IR이죠. 직류니까 리액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IR이 되는 거고 대부분 직류 2선식입니다. 직류 2선식을 많이 쓰고 있죠. 직류선로에 뭐 3선식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 HVDC도 뭐 거의 2선식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압 강하율은 전압 강하를 수전단전압으로 수전단전압보다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뭐예요? 전압 강하율이죠. 전압 강하를 수전전압에 대해서 백분율로 나타냈다. 그러면 이제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이라는 건 무부하 전압이죠. 무부하 전압. 그러니까 ES 대신에 이제 무부하 전압 빼기 ER 그걸 이제 ER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전압 변동률이고 우리가 변동률이라는 개념이 이제 발전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속도 변동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변동률이 그 전압 강하율과 전압 변동률을 비교하라는 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강화율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압강화라는 개념은 크기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크기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전압강화는 이게 이제 송전 특성 쪽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델타 V죠.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 단거리 또는 배전선로죠. 단거리나 배전선로에서는 얘가 당연히 뭐예요? 크기가 되는 거예요. 크기. 여기는 이제 스칼라에 대한 얘기고요. 만약 중거리나 장거리 이게 되면은 얘는 뭐가 돼요? 이게 됩니다. 이게 전압강. 그래서 뭐다?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예전에 그 물어본 것 중에 그냥 송전선로가 있다 이렇게 그 전력공학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냥 송전선로가 있는데 거기서 전압강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삼상이란 얘기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삼상이니까 루트 3 들어가야겠죠. 루트 3 i z 해가지고 이게 도트예요, 도트. 그래서 i 도트는 지상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얘네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대로 전하면 V에 뭐가 나와요? 크기와 위상.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전류도 크기와 위상을 갖는 거고, 다 크기와 위상을 갖는 거예요. 다 벡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이거예요. 이건데 단거리나 배전선로란 말만 나오면 뭐다? 스칼라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칼라로 표현을 해서 스칼라로 했을 때 우리가 전압강화식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3상이면 이제 루트 3 씌우는 거고, 이때 i의 얘도 크기고. 그러니까 위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근데 중거리 선로 이제 사단정수 편을 보면 전부 i가 벡터입니다. 뒤에 위상이 있어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 하고 가로치고 뭐예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중거리 이상부터 다 벡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잘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전압강하다 하면 벡터인데, 우리가 배전선로 편에 나오거든요. 이게 전압강화, 전압변동률 비교하라고. 배전선로 편에 나오기 때문에 전압강화는 크기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할 때 전압강화 몇 볼트야 이렇게 물어보지, 전압강화는 몇 볼트의 위상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여기 3, 4, 5 선로면 전압강화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만큼 몇 볼트의 전압강화가 생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냥 크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전압강화는 크기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이잖아요. 무슨 변동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변동률이라는 말이 나오면 변동폭, 그래서 폭과 뭐예요? 그 변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률 편도 그렇게 나와요. 속도가 변화하기 시작해서 새로운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변동폭과 시간의 그것을 비로소 나타낸 거.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변동폭과 시간이다. 그런데 전압 변동은 전압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려가는 것도 뭐야? 내려가는 것도 전압 변동이잖아요. 전압 강화가 일종의 전압 변동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걸 포함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어차피 오르거나 내리는 건데 내려가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직류선로에서는 다 같아져요. 이게 싹 다 같아집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아마 기본서 그 송배전공학의 예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보셨다면 이건 뭐 쉽게 풀었을 거예요. 다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거죠. 한 번 본 문제니까 한 번씩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류설도에서 이 세 가지가 같아진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신 분들은 얼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1.9는 두 번 나왔어요. 1-9 이기계통에서 이제 우리 경제운용 문제인데, 증분 손전손실하고 이제 페널티 계수죠. 페널티 계수 구하는 문제는 얘는 시험에 기출이 두 번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본서에 있어요. 전력계통공학 예제를 찾아보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요즘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추세가 만들어서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나왔던 거나 예제 문제. 왜? 예제 문제는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갖고 알가볼까 말을 할 게 없잖아. 그래서 검증된 예제 문제 또는 예전에 나왔던 거, 이런 계산 문제를 내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거를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요 근래에. 그리고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또 나온 게 없고요. 거의 쉬웠습니다.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알듯이 뭐 경제 운용하면 람다죠, 람다가 L1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페널티 계수가 다 빠지면, 이게 이제 페널티 계수인데, 이게 다 빠지면 뭐가 돼요? 그러면 등증분 연료비 원칙이 되는 거고, 그죠? 페널티 계수가 다 들어가면 손실을 고려한 게 뭐예요? 이 LI배만큼 효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거니까 뭐 요식만 알고 있으면 이거죠. 이렇게 이게 페널티 계수 식이니까 뭐 L2는 이게 2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제가 봐서 그냥 풀 수 있죠. 그냥 이건 산수입니다. 산수. 제가 봐서 산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풀 때 경제운용의 포맷이 있어요. 수급조건, 목적함수, 평가함수 뭐 이건 다 해줘야 되니까 이제 저희 교재에 풀어놓은 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풀죠. 다이렉트로 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조건, 목적함수, 뭐 평가함수 이거 쭉 해서 아니면 개통도도 그려주든가 앞에 발전기 2대 그리고요. 손실 포함해서 하는 개통도 있죠. 그런 것도 그려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해서 플로우대로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다 말이죠. 거의 다 푸셨을 거고요. 10번 문제도 2번 나왔죠. 그리고 저희 예제에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서브엔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효율은 철송과 P1 부하일 때의 동선이에요. 원학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동선이 아니고요. 그럼 전부하 동선으로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P1 부하일 때 동선과 같아질 때 뭐예요? 최대 효율이 됨을 증명하시오. 이겁니다. 저희 이제 송배동공학 예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대로 똑같이 푸시면 돼.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이런 거를 안 풀어드리는 이유는 책에 다 있는 거를 제가 뭐 할 필요는 없죠.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도 이게 여러 번 됐어요. 거의 뭐 2번에서 3번 정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다 푸셨으리라고 보고요. 송전선로의 성간전압을 2배를 높였을 경우 동일 전선, 동일 전력, 동일 손실하에서 송전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뭐 답은 4배입니다. 뭐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배전편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3.3kV일 때 걔를 얼마로 승합해요? 6.6kV로 승합합니다. 그럼 2배 승합한 거잖아. 맞죠? 그랬을 때 송전 거리는 얼만큼 늘어나는지 계산하라는 예제 문제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문제고, 그거가 아니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봤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송전 거리를 4배 늘렸을 때 전압은 몇 배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출 문제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그럼 결론은.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봐선 웬만한 사람 다 풀었을 거라고 믿는데 다 푸셨겠죠.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손실식하고 뭐예요? 손실식하고 거기서 R 대신에 뭐? 로 A분의 L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류비 구해가지고 그 위에서 전압 대비 전류비 구한 거 그대로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에 제곱해서 4배 나오는 거죠. 단순하게 풉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았다 이거죠. 12번 문제. 예전에 50 몇 회 보면요 그런 게 나왔었어요. 정동작, 정부동작, 오동작, 오부동작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기출문제. 저 옛날에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회로, 이렇게 보호계전 회로 주고 여기서 사고 났다. 이랬을 때 차단기 얘가 동작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차단기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문제가. 그럼 뭐 오부 동작, 얘가 오부 동작 했기 때문에 얘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걸 쓰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이 용어를 쓰고 옵니다. 정동작, 정부동작, 오동작, 오부동작이란 용어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그 회로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예요, 문제가. 단순해요. 2회선의 다단자망인데, 뭐 여기서 사고 났는데 차단기들이 여러 개 있죠. 근데 얘가 동작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작 안 하면 사고 팍 돼요. 그래서 오부동작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 오부동작이 가장 나쁘냐면, 오동작은 그냥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면 사고가 파고든 건 아니잖아. 그냥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가서 다시 뭐예요? 리셋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만 고생하면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오부 동작은 뭐냐면요, 동작해야 되는데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호계전기의 지 역할을 못합니다. 그럼 사고가 파급돼 가지고 잘못하면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어려움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부 동작이 가장 나쁜 겁니다. 그리고 정자 들어가면 다 정상적이기 때문에 정동작은 동작해야 될 때 동작하는 거고, 정부 동작은 동작하지 말아야 될 때 동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니까 좋은 거죠. 근데 오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 동작은 동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작하는 거고, 오부 동작은 동작해야 되는데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오차는 정상값에서 벗어난 정도죠. 오차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페일 쉐이프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보호계전에 대한 용어인데, 저희가 그 산업체에서 많이 하는 게 2R3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계전기를 하나 둬도 되는데 계전기를 3개를 두는 거죠. 3개를 대서 3개를 둬서 이 중에 이제 2개의 계전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뭐다? 동작하게끔. 그러면 오동작 할 일이 없겠죠. 오부 동작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동작과 오부 동작을 다 방지해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체나 이제 큰 프로젝트 그런 사업에서는 일부러 차단기 가격도 비싸잖아요. 비싼데 일부러 3대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대가 동작할 때 확실하게 동작하게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두는 시스템이 2out of 3인데, 그러니까 fail safe라는 얘기가 fail을 차단기가 차단 실패하는 걸 뭐예요?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fail safe라 한다 이거죠. 요게 좀 그 말이 뭐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봐서. 그런데 한 번쯤 스쳐가다 봐도 이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서 책들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fail safe가.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못 썼을 거고, 일단 뭐 아무리 쉬워도 자기가 안 본 거는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못 보신 분들은 못 썼을 거고,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썼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몰라도 앞에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쉬웠기 때문에 큰 그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3은 이제 기본소에 있는 거죠. 기본소. 소호한 또는 소호각을 설치하는 이유. 그래서 송전에서 우리가 이제 초호환을 설치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애자의 전압분포죠. 애자의 전압분포를 균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연능률을 뭐예요? 1로 한다는 의미예요. 연능률을 1로 하는 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호환과 초호각을 설치해서 뭐예요? 애자의 정전 용량과 뭐야? 철탑에 대한 정전 용량, 그 선로에 대한 정전 용량이죠. 이것과 뭐야? 같게 한다 이거죠. 같게 해서 상쇄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자의 전압분포가 연능률이 1에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연능률이라는 건 애자 1년에 걸리는 전압 대비 각 애자에 걸리는 전압의 뭐예요? 합계잖아요. 이거하고 같아진다는 얘기는 애자의 전압분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골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초호환이에요. 이게 주목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부수적인 목적으로서 애자를 보호하는 거죠. 애자는 섬락하는 게 정상인데, 애자가 섬락하게 되면 이제 도통되는 거고요. 도통된다는 얘기는 지락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럼 계전기 안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애자를 갈아야 돼요. 그럼 사람이 올라가서 그걸 일일이 애자 나갈 때마다 번개 한번 쳤는데 나갔어. 그럼 사고 나서 가서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자를 보호하는 설비로서 이 초호화. 그거 외에 원래 송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그림 많이 봤죠? 저희 책에도 있어요.
이 철탑이고요. 이렇게 철탑이 있고 여기 이제 애자가 달려 있죠. 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이거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 누가 얘가 송전용 피레기예요. 송전용 피레기. 그래서 피레기가 뭐 해준다? 피레기는 이상전압이 내습하면 즉시 동작해서 뭐예요? 기구를 보호하는 설비죠. 그러니까 피레기가 동작해서 빼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상전압이 이렇게 오면 얘를 통해서 빼주는 거죠. 이렇게. 대지로 빼주고. 얘가 안 되면 이제 누가? 얘가 더 가깝죠.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저렴파괴가 누가 더 잘 돼요? 얘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빠지거나 또는 얘 다 안 될 때 누가? 최종적으로. 애자가 섬낙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없으면 애자 자체로 뭐 해야 돼? 반드시 섬낙해야 됩니다. 왜? 애자가 섬낙해야만 사고를 파급할 수 있는 거죠. 사고 파급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애자의 전압 분포를 균등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선로를 보호하는 거죠. 애자를 보호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게 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 그려주시고 좀 설명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그림들 안 그려도 쓸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1교시에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1교시 끝났는데